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변지우입니다. 여러분 혹시 피노키오 아시나요? 사람을 닮은 나무 인형인데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집니다. 또 양치기 소녀는 계속된 거짓말에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데요. 옛날 동화 속 얘기 같지만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도 떨어질 수 없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가 늘어가고 이에 따라 방역 조치에 비협조하는 사례가 생겨나자 정부는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어떤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가 진실의 눈을 가렸는지 오늘 팩트체크에서 코로나19 가짜뉴스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9월 26일 토요일 열린 라디오 YTN 첫 순서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지난 2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로 팩트체크할 주제는 최근 많은 관심을 모았던 내용이네요. 이 코로나19는 중국 우한 연구소가 만들었다. 이 내용 먼저 살펴보죠. 네네. 한 중국 출신 과학자께서 이런 주장을 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과학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근거라는 것을 전 세계 과학계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SNS 등에서는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 사실 또 코로나19 초기부터 꾸준히 의문시되어 온 얘기이기도 했고요. 네. 이 얘기가 처음으로 나온 게 홍콩 여성 과학자의 발언이었죠. 네, 맞습니다. 홍콩대 박사 출신의 옌 리멍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지난 11일 영국 ITV 방송의 루즈 어머니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셔가지고 거기 화상 인터뷰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자연에서 온 것이 아니라 또 우한 연구소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유출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어 중국이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고 자신의 연구를 광범위하게 은폐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증거를 제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이 우한 연구소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던 건데 그런데 이 인터뷰를 영국의 토크쇼에서 했다고요? 네, 예민몽 박사가 화상 인터뷰를 출연한 곳은 루즈 어머니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대중 토크쇼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뉴스가 나오는 시사 보도가 아닌 예능 프로그램이죠. 네. 그리고 또 이번 폭로가 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분 옌리멍이라는 분이 홍콩대 공중보건대학 소속인데요. 이분이 코로나19가 세계로 퍼져나가기 전인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자기가 우한에서 발생한 새로운 폐렴에 관한 비밀 조사에 참여했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4월이쯤 이제 홍콩 민주화 시위가 한참인 그런 즈음에 중국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시작한 상태고요. 이후에 7월 12일 미국 폭스뉴스와 독점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 당국이 사람 간 전파를 지난해 12월에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홍콩에서 이 사실을 폭로했다가는 실종되거나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을 망명했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전에 나왔던 뉴스군요. 그땐 네. 그래도 출처가 그나마 폭스뉴스였는데 이번엔 영국 토크쇼네요. 이렇게 매체가 달라졌는데 그동안 뭔가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예, 좀 달라진 상황인데 살펴봤는데요. 네. 우선 폭스뉴스 인터뷰 이후에는 이 홍콩대 당국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옌리멍 박사는 홍콩대 박사 출신이 맞다. 그리고 지금은 떠났다. 그리고 그분이 옌리멍이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대학에서 코로나 관련 연구를 한 적은 없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양측의 주장이 다르니까 국내에서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옌리멍은 폭스뉴스에 출연한 다음 처음 출연 때부터 이후에 이제 근거를 제시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전까지는 근거 제시보다는 또 다른 매체에 나오거나 또 이제 친정부 매체나 유튜브 방송 연이어 출연해서 같은 주장을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영국 토크쇼 프로그램까지 나오게 된 거죠. 네, 그간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옌리멍 박사라는 이분 참 뭔가 연예인 같아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만큼 과학자로서의 신빙성이 지금 좀 의심이 가는 상황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국내 언론들이 크게 다룬 거죠?
국내에도 이렇게 좀 황색 매체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매체가 먼저 보도를 했고 그 보도가 일단 나오니까 다른 큰 매체들도 많이 계속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내용은 재탕인데 이게 서로 경쟁적으로 보도를 한 거죠. 그냥 클릭을 많이 기도하기 위해서. 예, 그런데 우연히 또 이 방송이 나간 며칠 후에 지난 15일에 옌니멍 박사가 처음으로 증거라는 것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어떤 자료인가요? 네, 이 자료를 보니까 이 일단 논문인데요. 그 제목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연 진화보다는 수준 높은 연구소에서 조작됐음을 시사하는 개놈의 일반적이지 않은 특성과 가능한 조작 방법에 대한 상세해서 이런 제목입니다. 네. 이런 제목의 논문인데 이 정보공유 플랫폼이란 제노도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노도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사이언스 같은 그런 학술 사이트가 아니고 학술지가 아니고요. 네. 이 프리프린트라는 곳인데 즉 출판전 논문 플랫폼입니다. 아직 출간이 안 된 거죠. 예. 또 이 프리프린트한 곳은 일단 논문이 발표가 되려면 독립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아직 독립 심사도 거치지 않고 이런 공소를 인정받은 게 아니고 이런 정보공유 사이트에 일단 올려서 동료들 평가를 이렇게 반을 좀 보는 거죠. 그런 거를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논문 심사 받기 전에 한번 공유를 해보는 곳이죠.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제노도라는 곳은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출판전 논문이고 아직까지 과학계의 권위 인정받았다고는 할 수 없는 그런 문서들입니다. 그래서 아직 동료 연구자 검토도 거치지 않았고 그동안 밝혀진 코로나19 관련 바이러스 연구와도 좀 충돌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현재까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평입니다. 그러니까 이 옌니멍 박사의 주장이 일단 과학적 검증이 됐다기보다는 그저 주장에 불과한 거죠. 네, 그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 옌니멍 박사가 주장하는 인공 제조설의 근거가 크게 세 가지인데 이 국내 전문가들 이 내용 다 증명 과정이 누락된 가설 수준이라고 그냥 이렇게 좀 평가를 좀 좋게 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문서가 주장하는 뭐 바이러스 이전 제조작의 흔적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일부 연기서열은 이미 뭐 조작이 아닌 자연계에 존재하는 바이러스가 발견된 그 사례도 나왔고요. 또 그 바이러스 조작이라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네, 이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이 프리프린트 논문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해외 언론에서도 팩트체크가 바로 진행이 됐는데요. 네네. 이 대표적인 세계적인 팩트기관인 미국의 폴리티팩트에서 이 옌니멍의 주장은 결과는 새빨간 거짓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판단 근거를 보면 옌니멍의 주장은 세계 과학계, 뭐 보건당국 이런 곳에서 다 이미 배제한 주장이고 또 이번의 논문을 가지고 다시 추가 검토를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거짓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신빙성 있는 연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이죠. 네. 그리고 이전에도요, 미국의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그 유명하신 분이죠. 미국 국립보건의 파우치 박사라는 분인데 이분 인터뷰를 하면서 또 팩트체크를 한 바 있습니다. 결론은 실험실에서 만들었다는 근거는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미국에서도 옌니멍 박사 주장을 믿지 않는 그런 반응이군요. 네네. 네, 한편 코로나19 중국 제조설이 미국 대선과 관련됐다는 주장도 있던데요. 근데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일단 네. 옌니멍의 주장을 주로 받아주는 곳이, 그러니까 그분이 출연해서 얘기를 하는 곳이 트럼프 대통령의 호의적이거나 아니면 직접 관련이 있는 그런 매체들이었습니다. 일단 옌니멍을 처음 보도하고 단독으로 두 번이나 인터뷰 준 곳이 폭스뉴스인데 폭스뉴스는 미국의 대표적인 친트럼프 매체로 분류되죠. 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방송에 나가자 바로 자신의 트위터에 이 방송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뭐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세계 주요 소셜 미디어에서는 이 옌니멍 박사의 논문을 가짜 뉴스 주의보로 내리고 차단하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폭스뉴스는 자신들의 영상을 검열했다고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리를 해보자면 옌니멍 박사의 주장은 현재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그리고 현재 세계 과학계는 코로나19는 자연적인 변종 바이러스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다음 팩트체크도 코로나19 관련된 거죠? 네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한번 유명해진 분이죠. 이분이 이번에 방역당국의 코로나19 현황 발표에 대해서 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윤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검사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도 분모에 대한 언급 없이 확진자 수만 발표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의 코로나19 총리 발표에 문제를 제기했고요. 네. 이어 주말에는 검사 인력이 줄어서 검사 수가 감소하는데도 마치 방역의 성과가 나타나 확진자 수가 감소한다. 뭐 이런 식이고 또 필요할 때 검사를 늘려서 공포를 조정한다. 이런 의심이 자꾸 든다. 정부가 방역을 다른 목적에 이용한다는 의심이 자꾸 들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불리한 상황이면 코로나19 검사 수를 늘려서 확진자 수도 늘린다. 뭐 이런 주장인데.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주장이 예전에도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예. 광복절 집회 이후에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측에서 이런 비슷한 지적을 했었는데요. 예. 그때 팩트체크 여러 곳에서 했는데 이미 사실이 아닌 걸로 판정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상황 사이트 누구나 보실 수 있는데요. 네. 거기 들어가 보시면 이 초기 화면에 일 확진자 수를 국내와 해외 유입으로 분류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적 확진자 수와 함께 전일 대비 증가함도 확인할 수 있는데 요 첫 페이지만 보시면은 검사 현황이 누적으로 집계되어 있다 보니까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네. 요 첨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질병관리청은 매일 오전 당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발생 현황을 담은 보도 자료를 공개하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자료에는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 해외 유입 확진자 수, 지난 1월 국내 최초 감기 발생률 누적 확진자 수, 지역별 신규 및 누적 확진자 수, 격리 환자 및 사망자 총수, 전날 대비 변동사항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고요. 네. 이 검사 건수 또한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 건수 말하자면 분모죠. 이 분모가 네. 되는 검사 건수를 늘리면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 이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것도 전체적으로 사실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 보통 주말에는 검사 건수가 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주말에는 검사 기관이나 인력도 휴진을 하기 때문인데요. 예, 그렇죠. 예, 최근 2주 주말을 비교해 보면 검사 건수가 좀 줄었는데 양성률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근 2주를 비교해 보면 검사 수가 확 줄어도 확진자 수가 그만큼 줄지는 않다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네. 자, 마지막으로 팩트 체크할 사안 한번 짚어보죠. 네네.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공무원들 월급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자고 시작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예. 안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들도 위기 극복을 위해 소득수박을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공무원 월급 지역 화폐 지급 방안을 꺼내들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직자의 보수를 지역 화폐나 오늘 상품권으로 지급해서 세금을 낸 국민께 보답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되는 취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14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도 올해 말까지 3개월 만이라도 공무원 월급의 10%를 지역 화폐나 오늘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 올해 공무원 인건비 총액은 40조 원에 가깝다. 그 4분의 1은 3개월치의 10%만 돼도 1조 가까이 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공무원의 보수를 지역 화폐로 지급하자는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게 가능한 제안인가요? 예, 안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했는데 예. 임금은 현금 지급이 원칙이지만 근로기준법 제43조에는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렇게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네. 또 실제로 근로기준법 43조를 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공무원은 임금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요걸 확인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예.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는 별개로 공무원 보수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수를 받고요. 이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금을 예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금을 예금은 예금주의 요구가 있을 때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어야 되는 예금이기 때문에 현금이 아닌 방법으로 공무원 보수금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공무원 급여 지급은 관련 규정상 현금이나 요구불 예금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안철수 대표의 지역화폐 지급 주장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뵙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번 주엔 어떤 프로그램 함께 살펴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프로그램은 평일 오전 9시 10분에 방송되는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입니다. 저는 9월 7일부터 2주간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매일 코너와 세계사로 뉴스 읽기, 중동 백과사전 같은 요일별 코너 등을 중심으로 평가해 보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세계를 만나는 시간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각 코너별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코너의 기획 의도에 부합한다고 보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평가원님이 2주 동안 각 코너들을 보다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셨을 것 같은데 먼저 어떤 코너부터 살펴볼까요? 네, 매주 수요일의 코너인 국경 없는 토론부터 이야기해 볼 건데요. 네. 네팔, 독일, 인도, 카자흐스탄 출신의 외국인들이 번갈아 나오면서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살펴보자는 게 기획 의도입니다. 외국인을 섭외했으니 한국인과는 다른 사고방식 혹은 같은 주제와 관련해 외국에선 어떤 이슈가 주목을 받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될 거라 기대를 했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외국인의 새로운 시각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외국인 출연자가 나왔지만 이 외국인의 시각은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 9월 16일 국경 없는 토론의 주제는 학교 폭력이었습니다. 네팔과 카자흐스탄 출신의 두 사람이 출연을 했는데요. 두 사람 모두 자기 나라에서는 학교 폭력과 관련해 크게 이슈될 만한 게 없었다고 했고 또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한국에서 본 기억에 남는 뉴스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네. 왜 한국에서는 학교 폭력이 반복되는지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 한국 관련 이야기였고요. 대안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도 한국이 학교 폭력에 엄정하게 처벌을 안 한다. 부모는 아이와 대화를 많이 하고 담임 선생님도 반 분위기에 신경을 쓰면 좋겠다 등의 제안을 했는데요. 이때도 자신의 나라에서는 어떤 대안을 내놓고 있는지 한국과는 어떻게 다른지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 이 네팔과 카자흐스탄 출신 출연자들에게 들어본 학교 폭력. 아무래도 현지에선 그런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지 않는 지역이다 보니까 자신만의 경험 또 새로운 시각을 엿보기 어려웠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앞서 한 주 전인 9월 9일 국경 없는 토론에서는 코로나 블루가 주제였는데요. 예. 그때는 독일과 인도 출신의 외국인이 출연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주고 인도에서는 전화 상담센터를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30분의 토론 시간의 절반이 개인적인 이야기들로 채워졌습니다. 물론 외국인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바가 한국인과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한국에서 꽤 오래 산 외국인이어서 그런지 크게 다른 부분은 없었습니다. 예. 다른 게 없다면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코너가 국경 없는 토론이잖아요. 네. 청취자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은 생각하지 못했던 접근이나 코로나 블루에 대한 다른 나라의 대응법을 알고 싶어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사실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코너를 들으면서 한때 인기였던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이 떠올랐는데요. 예. 그 방송이 유익했던 이유도 한국인은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나 통찰력을 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경 없는 토론도 다양한 시각으로 지구촌 이슈를 바라보겠다는 취지를 살려서 출연자뿐 아니라 제작진도 함께 각 나라에서 어떤 이슈가 발생했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사전조사와 추가 취재가 더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의 국경 없는 토론 코너에 대한 아쉬운 부분 말씀해 주셨네요. 자, 다른 코너는 어떻게 들으셨죠? 네, 전반적으로 한국과의 연관성을 높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지난 9월 18일 중국 국경을 두고 중국과 국경 분쟁을 하고 있는 인도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네. 인도가 일본, 호주와 협력해 중국을 포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의 일인데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언급은 사실상 거의 없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국제뉴스를 전할 때마다 매번 한국과의 연관성을 살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룰 수 있는 국제뉴스에 제약도 생기고 또 중동 백과사전 같은 코너는 한국과 연관성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낯선 나라에 대해 안다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럼에도 한국과 연관성이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주면 사안에 대해서 흥미가 더 생길 것 같고 좀 더 유익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매일 오전 9시 10분에 방송되는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뉴미디어 트렌드에 함께해 주실 콘텐츠를 살아가는 분이죠.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20일에 열린 미국 방송가의 최대 축제인 에미상 시상식, 이 흥행에 실패했던 소식이 들렸어요.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에 관심도가 떨어진 걸까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관심도가 떨어졌다기보다는 TV 시청률 자체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지난해보다 한 90만 명 감소한 610만 명 정도가 시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대유행에 따라서 10개 나라 100여 명의 배우가 직접 온라인으로 연결하고 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네. 원래 이 에미상의 또 백미는 레드카펫이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고 사람들이 그 앞에 또 많이 모여있고 하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결과만 보려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수상자 이름이 담긴 봉투가 야외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전달되고 사회자는 이 봉투를 또 소독제를 뿌리고 또 트로피는 시상식 관계자가 방역복을 입고 전달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코로나의 사태의 심각성을 방송에서 계속 보여주려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에서 아직도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닌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헐리우드 스타들의 야외 레드카펫 행사가 없던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레지널드 헤들린이 이제 연출을 맡았는데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케이블 TV, 그다음에 스트리밍 서비스 이런 시청자들을 채널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지면서 예를 들면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라든가 그렇죠. HBO Max라든가 넷플릭스 같이 재밌는 컨텐츠들이 VOD 컨텐츠들이 방송의 프라임 시간을 경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상식 행사에 시청자를 끌어모으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 됐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워낙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시상식 자체 행사에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관심도가 떨어지고 그냥 결과만 확인하는 정도로 그친 수준인 거죠.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네. 80만 명 감소한 거면 다른 방송들의 시청률은 20% 이상씩 막 떨어지고 있는데 네. 그거에 비해서는 괜찮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에미상 시상식에서 아주 흥미진진한 대결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난 3년 동안 어떤 자존심 대결 같은 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유료 케이블 채널로 대표되는 HBO와 그다음에 이제 OTT 서비스로 대표되는 넷플릭스 간에 이제 누가 더 많은 상을 수상하느냐의 대결이 있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호사가들이 만든 건데 예전에는 이 에미상이라는 것 자체가 TV 방송의 프로그램들만 상을 받는 쇼였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넷플릭스가 TV 드라마나 영화에 겨줄 만한 콘텐츠를 만들면서 최근에도 에미상이 아닌 골든글러브나 이런 데서도 넷플릭스의 수상 내역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TV에서 보는 스크린에 맞는 콘텐츠들이 넷플릭스가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도 이제 점점 노미네이션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난 3년간 가장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상 후보에 오른 게 넷플릭스와 HBO가 그러니까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넷플릭스는 예를 들면 더 크라운, 오자크, 김요한 이야기 된 작품을 한 에미상 160개 후보 올려서 역대 가장 많은 그 후보를 배출했고요. 작년에는 넷플릭스가 117개, 그리고 HBO가 137개를 받았는데 올해는 HBO가 107개로 거의 53개 이상 차이 날 정도로 넷플릭스의 선전이 기대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에미상 후보로는 넷플릭스 쪽이 압도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사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왕관을 거머쥐게 된 쪽이 어딘지가 중요하잖아요. 일단 에미상에서 가장 많은 상을 수상한 작품은 뭔가요? 네, 그렇죠. 1등만 기억을 하죠. 그렇죠. HBO 드라마 왓치맨이 네. 리미티드 드라마 시리즈 작품상과 각본상 등 11개 부분을 석권했어요. 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HBO가 가장 많은 상을 받았고요. 네. 그러면 HBO의 드라마 왓치맨, 이 미국의 인종차별 문제를 고발한 작품이라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시청자분들도 실제로 지금 HBO 드라마 왓치맨을 못 봤더라도 영화 왓치맨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2009년에 개봉을 했었고요. 같은 코믹스를 원작으로 한 영화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1921년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흑인 300명을 살해한 그 털사 인종차별 학살이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요. 그 사건을 모티브로 한 슈퍼히어로 범죄물입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DC나 마블 그런 계열이 아니라 또 다른 히어로 세계관인데요. 1980년대 초반 출시된 동반의 만화가 원작이었고요. 인종차별을 비롯한 미국의 정치 이슈나 사회 현실을 드라마 속에 잘 녹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뭐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경찰의 폭력 문제는 물론이고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논쟁까지 11월 대선을 앞두고 양극단으로 갈라지는 미국의 어떤 주제를 모든 주제를 드라마를 통해 구현해서 굉장히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보면서 많은 걸 공감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왓치맨 제작진은 이번에 수상 소감 때 털사 학살 사건에 희생된 흑인 영령 앞에 수상 소감을 바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이사님도 이 왓치맨 보셨나요? 예, 좀 봤는데요. 한국 시청자들이 과연 좋아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빨리 한국에서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보기가 어려운가요? 아직 HBO 콘텐츠를 원래 이제 뭐 넷플릭스가 아닌 왓챠라는 곳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들어와 있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 HBO가 한국에서 좀 더 빨리 들어와서 다양한 콘텐츠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 최고 드라마상도 이번에 HBO에게 돌아갔다면서요? 네. 올해 그 플랫폼별 수상 내역을 보면 HBO가 30개를 탔고요. 넷플릭스가 아까 160개의 노미네이가 됐다고 했는데 넷플릭스가 21개밖에 타지는 못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HBO의 석세션이 최고 드라마상을 수상했어요. 석세션은 이제 미국 미디어 재벌 가문의 내부의 암투를 그린 드라마로 그 미디어 제국을 건설한 로버트 머독, 폭스 쪽이거든요. 폭스 쪽을 풍자했다는 평가를 받는 작품입니다. 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넷플릭스가 후보에선 더 많이 올랐지만 상은 HBO가 더 많이 가져갔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아까 왓치맨과 석세션의 성공에 힘입어서 30개 상을 휩쓸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넷플릭스에서는 어떤 작품이 상을 받았죠? 오자크가 대표적으로 많은 상을 받았고요. 네, 그 외에는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 콘텐츠들 위주로 좀 많이 받았어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꽤 많이 보고 있고 저 주변에도 많이들 보던데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전통적인 강자인 케이블의 승리인 건데 넷플릭스도 기록적인 최다 후보를 냈죠. 그만큼 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OTT 플랫폼의 돌풍이 거셌지만 수상에는 좀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OTT 프로그램의 작품성 아직은 좀 뭔가 찻잔 속의 돌풍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그 수상 내역을 넷플릭스만 초점을 대해서 보고 있지만 이번에 디즈니 플러스의 그 맨달로리언이라든지 아니면 아마존 그리고 뭐 퀴비 이번에 그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지금 고전하고 있다는 퀴비라든지 애플 그리고 페이스북 구글 등이 이번 에미상에 수상을 받았어요. 지금 예전 같았으면 이런 작품들은 어떻게 테크 회사들에서 플랫폼 회사들이 이런 콘텐츠를 만든다는 것도 상상하지 못했겠지만 에미상에서 이런 많은 회사들이 수상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생태계자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걸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뭐 워너미디어라든가 디즈니라든가 바이아컴 CBS, MBC 유니버셜들이 상을 받은 콘텐츠 중에 대부분이 또 디지털 플랫폼 OTT 전용으로 나온 콘텐츠들이 많이 있고요. 점점 시장은 OTT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에미도 그런 쪽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이번 주 화제의 영상은 뭔가요? BTS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계속 빌보드에서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죠. 그 미국 라디오 공영방송인 NPR 뮤직이 있어요.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2013년에 만들어졌고요. 2013년에 만들어진 미국 공영방송 NPR 뮤직의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라는
그 방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냐면 NPR 뮤직 오피스에 와서 직접 네. 라이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는 없었지만 그 프로그램에서 BTS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NPR 뮤직 오피스에서 이 콘서트를 하는데 이번 BTS는 그럼 어디서 공연을 펼친 건가요? 한국에서 이제 그렇게 공연장처럼 작은 오피스처럼 꾸며놓고 예. 출연을 했는데요. 지금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요? 최근에 그 NPR 뮤직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틀어주는 곳이잖아요. 네. 거기서 올 7월에 K-팝을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K-팝이 1세대가 누군지, 2세대가 누군지, 3세대가 누군지를 하나씩 설명하기도 했고 네. 그런 기사만 보여주는 것이 아닌 BTS가 나와서 실제로 공연까지 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주류라고 볼 수 없는 미국 시장에서 K-팝이 확실히 주류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빌보드 100이 그 2주 연속 1위를 했던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잠깐의 이벤트가 아니라 네. 지속적인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방탄소년단을 통해서 한류 열풍이 더 이렇게 거세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주말이다 보니까 저도 방탄소년단의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 영상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이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9월 26일 토요일 순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